오늘은 뭐 일종의 인문학이 되겠습니다만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윤리라는 게 뭐 좁은 의미로 인문학은 아니고 이게 뭐 사회학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철학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좀 폭넓은 그런 주제입니다. 예,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70년간 엄청난 그 성취를 이룩했습니다. 2009년에 OECD의 소위 개발 원조위원회에 가입이 돼가지고 원조 받던 나라가 이제 원조하는 나라로 된 뭐 유일하고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금년에 나이가 78인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참 대단히 그 인상 깊은 뭐랄까요 감격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저 나이에 속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외국 원조로 참 살았고요. 뭐 외국 사람들이 보내준 헌옷 입고 또 보내준 음식도 얻어 먹고 미국 사람들이 던져준 초콜릿 씌워 먹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아프리카에 여러 나라 좀 어려운 나라를 가봤더니 우리 한국 그 구호단체들이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감격해 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그 UNDP라고 디벨롭먼트 프로젝트라는 거죠. 발표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인간 개발 지수가 세계 15번째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건 영국, 프랑스, 덴마크보다 앞섭니다. 프랑스가 20위, 일본이 17위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보다 우리가 인간 개발 지수가 더 높다. 참 놀라운 그 상황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보니까 주로 뭐 경제적인 부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위생과 건강, 또한 수명, 그 다음에는 사회 그 여러 가지 부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 가능성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인간 개발 지수를 평가를 한대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영국, 프랑스, 덴마크보다 앞섰다는 거 이건 좀 놀라운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뭐 민주화도 이룩하고 경제 개발도 어느 정도 성취했고 그러면 우리가 아주 행복해야 할 텐데 불행하게도 참 우리가 별로 행복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어요. 그 퓨 리서치 센터라고 좀 미국에서 그 여론조사로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지난 5월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한국인의 행복 지수가 100점 만점에 47점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나라는 94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배나 더 행복한 거에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65점, 이스라엘 75점이라고 그러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다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들인데 이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거로 드러났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조사가 있습니다만 모두 한국인의 그 행복 지수가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뉴 이코노믹스 파운데이션은 113개국 가운데 65위라 그랬고 또 영국의 그 레가툼 인스티튜트라는 곳에는 110개국 가운데 104번째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아주 불행한 그런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뭐 조사가 좀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는 그 노인 자살률 이게 인구 10만 명당 26.4명이라고 그렇게 OECD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OECD에서 계속 한 10년간 자살률 1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2위인 헝가리가 19.4명이니까 26.4명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이게 좀 9명이 아니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 7명 차이가 나는데요. 그 2위와의 격차가 엄청나게 큰 그런 1위입니다. 이걸 그 10년째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일본이나 미국의 약 5배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근에 OECD가 우리 한국인의 삶의 질을 갖다가 34개국 가운데 26위라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경제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뭐 괜찮고 또 민주화도 한 20이 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본이 21위, 미국이 23위라고, 일본이 23위, 미국이 21위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한국은 20위라고 그렇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발표했다고 그래요. 이 정도 되면 꽤 행복해야 할 텐데 이게 참 이상하게도 불행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은 너무 뻔하다. 행복은 최후의 목적이지 다른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당신은 왜 행복하려고 합니까?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은 없어요. 또 고통도 마찬가지죠. 고통은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으니까 왜 고통을 회피합니까? 하는 것도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거의 결정한다. 이렇게 벤담이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주장하는데 이번 유명한 그 공유주의를 만들어낸 철학자입니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란 두 절대적인 주권의 통치하에 두었다. 여기 막 쾌락이란 말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들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적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모든 행동, 우리 모든 활동은 결국 이 두 주인, 행복, 고통, 이 두인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건 사실 우리가 부인하기 좀 어려운 게 아닙니까? 그 정도의 행복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불행하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성취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과거에는 고통이 주로 자연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뭐 풍년이 지고 흉년이 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가뭄이 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릴 때 그 농부들이 혼자서 하루 종일 일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소 몰고 장기 치고 논에 밭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혼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자고 그 이튿날 또 혼자서 일하고 다른 사람과의 그 만나는 시간도 별로 많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결국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을 저희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옹달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우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방해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수돗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손이 거의 같이 가야 됩니다. 단순히 수도관리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전, 발전소, 심지어 기름을 싣고는 배, 이 수천 명이 관계해야 우리가 수돗물을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의 우리의 삶은 자연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행복과 불행도 과거에처럼 자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는 이 사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조지 미드라는 사람이 I am what the society makes me.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런 표현이 있죠. 나된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이걸 그대로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사회 때문이다. 사회가 나를 만든다. 말은 우리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그저 간단하게 피가 다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일본 사람 피하고 한국 사람 피하고 아무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피는 다 빨갛고 같습니다. 근데 왜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 되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됩니까? 그건 한국 사회가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고 일본 사회가 일본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사회, 역사, 문화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사회라는 것이 우리 삶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자연이 아주 잔혹하게 우리에게 고통을 가한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연은 이제는 그렇게 크게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 인류가 과학과 과학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상당히 방지하고 예방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가뭄, 홍수 이런 거 댐 하나만 막아놓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뭐 가뭄이 심했습니다만 옛날 같았으면 야단났죠. 그래도 물론 지금도 어렵습니다만 그나마 뭐 댐들이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해는 우리가 상당할 정도로 이제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는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고통을 가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일어난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자연재해라는 게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동남아시아의 쓰나미 아닙니까? 그때 23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아주 큰 사고는 사고였죠. 그러나 가령 한국 전쟁에 300만 명, 뭐 제일 1, 2차 대전에는 몇 천만 명이 희생이 됐고요. 그 아우슈비츠라고 이 독일에 좀 폴란드에 있는 도시입니다만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곳인데요. 거기 좀 제가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만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이 사람이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데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아는 한 어느 자연재해도 사람을 600만 명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자연보다 훨씬 더 잔혹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수적으로도 사람이 사람에게 가하는 고통이 심각하고 또 질적으로도 자연이 좀 사람이 자연보다 훨씬 더 잔혹하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인이 불행하다면 이제는 이건 한국의 자연 조건이 틀림없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인 조건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 우리 한국인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가지를 좀 지적하려고 그래요. 한국인이 그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또 뭐 예술적으로도 우리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리 드라마가 전 세계 인기를 끌고 있고 K-팝이 좀 뭐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스포츠도 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예술 분야, 뭐 음악 같은 건 지금 한국이 상당히 그 높은 수준입니다. 뭐 최근에 이 피아노를 잘 해가지고 상 받은 사람이 있죠. 뭐 하여튼 이 성악도 이 테너는 아주 세계에서 단연 한국이 그 1위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만약에 자기에게 그 정권을 준다면 세계에서 최고의 오페라단을 한국 성악가들로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래서 좀 사회적인 원인을 저는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이 경쟁심이 너무 강하다. 아니,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경쟁적이고 모든 사회가 다 경쟁심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뭐 이 경쟁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구태여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점에서 좀 경쟁이 좀 필요하다. 뭐 우리 정부가 일부러 자꾸 좀 경쟁을 부추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한국의 독특한 것도 아닌데 한국이 좀 세다. 말하자면 한국인의 경쟁심이 좀 강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평소에 뭐 저런 돌아다니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살아도 보고 경험해보고 해서 그 주관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한국인이 세계에서 경쟁심이 제일 강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 최근에 보니까 이 튜어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영국의 주간지 그 한국 특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무슨 그 외국 기업에서 일도 하고 상당히 한국에서 오래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책을 최근에 불가능한 나라 한국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는 한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심이 강한 민족이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KBS에서 방송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양궁 국가 선수가 은퇴를 하고는 말라위라고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서 양궁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라위 갔다 왔기 때문에 또 그 나라에 좀 관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그 프로그램을 유심히 봤는데요. 이분이 말라위 청년을 여러 명 이제 양궁 훈련을 시킵니다. 너무 가난한 나라니까 과역을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플립으로 나무 가지로 엮어가지고 과역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무슨 국제 대회가 터키에서 열리는데 그 나라에서도 선수를 2사람 파견하기로 그렇게 됐대요. 아마 다른 나라가 도와주기로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훈련시키는 사람들, 여러 사람 청년들을 시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뛰어난 2 선수를 터키에 파견하기로 그래 돼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비행기를 한번 탄다는 게 그게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국민 한 3분의 1이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는 나라니까요. 아주 가난한 나라인데 그래서 그 시합을 하는 장면을 우리 KBS 가서 촬영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2 사람을 뽑는데 세 번째 사람, 마지막에 끝까지 경쟁하다가 탈락이 된 청년, 이 사람이 시합이 끝난 뒤에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PD가 너무 놀라가지고 마지막까지 경합을 하다가 탈락됐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당신은 왜 춤을 추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이 합격된 사람 보고 말이죠. He's my brother. 그러더라고요. He's my brother. 실제로 무슨 형제간이 아니에요. 아주 거기서는 친한 친구는 브라더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잖아요. 형제 같이 가깝다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He's my brother. 우리 친구가 합격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정말 나를 포함해가지고 한국인하고 조선하고 사이가 너무 크구나. 그게 가장 정상적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럴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같으면 정말로 덩실덩실 춤을 출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좀 이 경쟁심이 좀 심합니다. 제가 우리 젊은 학부모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평균 70점을 맞았는데 반에서 1등을 했다. 그게 더 좋습니까? 95점을 맞았는데 3등을 했다. 그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네? 거의 대부분이요. 70점을 맞아도 1등 하는 게 좋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보고 누가 당신 저도 손녀가 2 있습니다만 어느 게 좋으냐 그러면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건 굉장히 비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70점 맞았다는 건 공부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95점은 공부 잘한 겁니다. 근데 학교에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1등 하러 가는 게 되거든요. 저 노인들에게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2 있는데 맏아들은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용돈도 잘 갖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무난하고 그런 참 착실한 아들인데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어.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도 않고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일어서지도 않고. 둘째 놈, 이놈은 말도 안 듣고 전화도 안 하고 용돈도 안 갖다 드리고 속만 썩이는데 이게 출세해가지고 신문에 일행이 대문자가 나고 텔레비전에 나고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모두 일어서고. 어느 아들이 효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응? 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아들이 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상하죠. 이게 우리 한국인의 아주 천장적인 특징입니다. 경쟁심이 아주 강해요. 2 번째로, 오늘 이제 본론이 이 서문이랄까요? 본론이 들어가겠습니다. 2 번째 이유. 경쟁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필요한가 하니까
페어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두 팀이 뭐 우리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 장난으로 운동 경기를 한다면 심판이 그렇게 공평하게 심판할 필요도 없어요. 적당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두 팀이 이번 말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이 철저히 공정해야 됩니다. 소위 그걸 페어 플레이라고 그러죠. 경쟁심이 강하면 그게 반드시 페어 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페어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즉 도덕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불행한 거죠. 경기를 했는데 심판이 아주 공정하면은 약한 팀이 이기고 강한 팀이 져도 큰 불만이 없어요. 심판이 워낙 공정하게 게임을 이끌어 갔다면. 근데 만약에 심판이 불공정하게 게임을 했다면 강한 팀이 이기고 약한 팀이 져도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정한 게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도덕적 수준이 낮으면은 공정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뭐 도덕 수준이라는 게 말하는 공정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국제투명성기구는 지금 해마다 우리 여러 세계 모든 나라의 투명성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투명성이 46번째라 그랬어요. 일본이 16번째, 보츠와나가 30위. 제가 보츠와나를 저기 언급한 이유는 아주 후진국입니다. 아프리카에 뭐 여러분 이 나라가 어딘지 잘 모르실 겁니다. 아주 가난한 후진국인데 그 나라가 청렴도가 30인데 우리가 46이라면 우리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세계에서 가장 불투명한 나라라고 그렇게 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 수준, 우리의 정치 수준, 우리의 문화 수준에 비하면은 우리 도덕적 수준은 너무 뒤떨어져 있습니다. 2013년 4월 15일 타임즈에 의하면은 탈세율이 스위스 8.5, 미국이 8.6, 영국이 12.5%인데 한국이 26.8%로 그리스의 27.5%. 여러분 그리스가 왜 저 모양이 되었는가 하는 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탈세율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근데 그리스가 27.5%인데 우리가 26.8%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탈세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게 불공정해질 수밖에 없죠. 탈세하는 사람이 이렇게 탈세를 하게 되면은 정직하게 세금 내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 볼 거 아닙니까? 같이 경쟁하는데 한 회사는 탈세하고 다른 회사는 정직하게 납세하면은 경쟁이 이루어지느냐 말이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 사기 이게 참 심각해요. 보험 사기가 미국이 한 10%, 프랑스, 캐나다가 6%, 일본이 1%, 한국이 13.9%. 야, 일본의 14배나 보험 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른 말해서 우리가 내는 보험금의 한 14%가 사기꾼의 손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직한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페어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않는 거죠. 뭐 이 교통에 뭐 여러분 늘 경험을 하실 겁니다만 그 가령 우회전 고속도로에서 바깥에 나가기 위해서 줄을 어떤 경우는 잘 나가는 길이 좁아가지고 줄을 쫙 써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경우 있죠. 근데 어떤 차가 앞으로 쫙 가서 끝에 가서 거의 마주복숭 아래 속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이거 뭡니까? 어떤 경우는요. 저는 한 30분 그렇게 기다려 본 일이 있어요. 앞에 계속 끼어드니까 뒤에 서 있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본답니다. 그러면 억울하죠. 화가 나죠.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윤리라는 건 옛날의 윤리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어진 사람이 되느냐 그런 걸 윤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규범, 소위 도덕적 규범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이고 뭐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아직까지도 윤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이다만 이제는 그런 윤리로서는 안 된다. 저는 윤리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직접 혹은 간접으로 타자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윤리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듣지 않는 데서 내 친구를 갖다가 욕을 했답시다. 뭐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아주 못된 소리를 다 했답시다. 근데 그 말을 아무도 안 들었고 내가 실제로 내 친구에게 아무 해도 안 끼쳤다면 그 비윤리적이냐? 옛날 윤리 같으면 그건 비윤리적이었습니다. 그 동기가 나쁘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런 윤리는 이제 한 시대가 지나갔다. 지금은 그건 비윤리적이 아니다. 내 친구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으니까 그건 비윤리적이 아니다. 내가 실제로 거짓말을 하거나 뭐 해코지 하거나 해가지고 내 친구가 손해를 봤으면 그건 비윤리적이다. 또 다른 극단으로 가령 의사가 아주 착한 마음으로 환자를 돌봤다 합시다. 이 사람은 내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정성을 다해가지고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죽어버렸다. 그럼 의사는 책임이 없느냐? 예, 그 병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의사 같으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참 동기는 좋았는데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 의사는 비도덕적이 아닌가? 저는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윤리적이지 내 동기만 순수하면 윤리적이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건 사실상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독일의 그 사회학자 막스 베이버라는 분이 정치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치 윤리는 동기 윤리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정치한다 해서 그게 윤리적이 되는 게 아니다. 결과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돼야 그게 윤리적이다.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선한 동기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 없으면 그런 일을 맡지 말아야지. 의사가 고칠 수 없으면 나는 이 사람 못 고칩니다 하고 나와야지. 능력은 없으면서 선한 마음만 가지고 환자를 치료했다가 죽어버리면 나는 그 사람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한다 해서 그게 책임 회피가 되느냐. 왜냐하면 저 사람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의사들에게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은 뭐 가끔 친절에 대해서 강의하라고 그래서 제가 친절에 대해서 강의하고는 마지막에 늘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절해도 환자 못 고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의사는 일단 환자를 고쳐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공부 열심히 하고 아주 뭐 연습 많이 하고 환자를 고쳐야죠. 오늘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행동해야 그게 윤리적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비윤리적인 행위는 이제는 정의로 환원됩니다. 즉 부정의, 인저스티스죠. 윤리는 모두 정의의 문제다. 제가 정의한 그 윤리, 즉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윤리를 보면은 그건 결국은 정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 그게 비도덕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다. 그래서 그걸 억울하게 하는 게 바로 정의거든요. 잔작 루소라고 뭐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겠지만 아주 유명한 정치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소위 그 사회 계약설이라는 걸 주장해서 유명하게 됐죠. 이분이 그 교육 소설 에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이 정의감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그 정의하고 관계 있고 은혜를 갚을 그것도 정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것들이 선천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즉 사람이 타고난 거다. 그런데 그 때문에 뭐 이 학자들 사이에 이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그 논의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프란스 드바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그 실험을 했어요. 이게 그 유튜브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면은 그 구글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어로 monkey 원숭이 monkey라는 단어를 치고 칸말을 하고 fairness, F-I-R-N-E-S-S, fairness라고 이렇게 치고 한번 열어보세요. 이 동영상이 뜹니다. 아주 재밌는 동영상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 원숭이 두 마리를 뭐 이 카푸친 원숭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원숭이인지 모르지만 카푸친 원숭이 두 마리를 우리에다 이렇게 가둬가지고 그런데 그 얼굴멀쩡하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서로 볼 수 있고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두 원숭이께 포도를 줍니다. 포도를 좀 맛을 보라고. 그게 두 원숭이가 이 포도를 맛을 보니까 맛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쪽 원숭이에게는 계속해서 포도를 주고 다른 원숭이에게는 오이 조각을 줬어요. 근데 오이 조각은 포도만큼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오이 조각을 받은 원숭이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맛이 없는데 옆에 보니까 다른 원숭이는 포도를 그대로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요, 오이 조각을 이래가지고 이렇게 팽개치는 그런 장면이 그게 나와요. 즉 원숭이도 차별 대우를 싫어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아주 놀라운, 아주 간단한 실험이지만은 아주 놀라운 실험입니다. 저 미국의 그 테드라고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뭐 이 세 가지 주로 20분씩 강의하는 아주 유명한 강의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전 세계 지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나가 있는데 이것도 그 테드 시리즈의 하나입니다. 원숭이도 차별 대우를 싫어한다.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정의로운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그건 본능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아무리 좀 민물이라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니까 사람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차별 대우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원귀 이야기도 옛날에 왜 너무 억울함을 당하고 원수를 못 가고 죽은 사람은 나중에 귀신이 돼가지고 원수 가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밤에 머리를 파헤치고 소복을 하고 입에 칼을 물고 피를 흘리고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정의로운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아무 인간도 억울함을 당하고 참기는 참 어렵다. 예, 이 세상에서 억울함, 즉 정의롭지 못한 대우를 받고 행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윤리적이 된다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한다. 즉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가령 어떤 사람을 거짓말한다 합시다. 거짓말하면은 속죠. 속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속는 사람은 억울하죠. 다른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은 차별 대우 받은 사람은 억울하죠. 그래서 모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것은 결국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합니다. 즉 정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 도덕적 수준이 낮다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 정도가 크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적 수준이라는 게 우리 행복과 불행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이 비도덕적인 행위의 피해자는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이 더 피해를 봅니다. 강한 사람은 좀 속아도 치명적으로 손해를 보질 않고, 그리고 또 강한 사람 별로 안 속아요. 서로 약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동물의 세계에도 동물에도 그 약육강식의 상태가 벌어진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약육강식 했을 때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먹는다. 그 말은 동물의 세계를 우리가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어루르 장글이라고 그럽니다. 장글의 법칙. 그게 바로 약육강식이거든요. 이 토마스 홉스라는 영국의 정치철학자는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리바이아탄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렇게 주장했어요. 모든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에게 늑대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또 자연 상태는 만인이 돼서 전쟁을 하는 상태가 된다. 이걸 갖다 우리가 뭐 약육강식의 상태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둬서는 인류가 결국 다 멸망해 버릴 테니까 우리 인류는 일종의 사회 계약을 맺어가지고 국가라는 걸 만든 거다. 이제 국가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일바야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소위 우리 흔히 말하는 사회 계약설의 아주 중요한 그 텍스트가 되는 건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그 설명이 상당히 그 타당해요. 만약에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약육강식 상태가 벌어진다. 뭐 우리가 간단하게 교통 질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교통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차선도 안 지키고 속도 위반도 뭐 속도도 뭐 제한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모두가 다 손해를 보죠. 뭐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뭐 교통 질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나 좀 더 따져보면 그럴 경우 제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걸어 다니는 사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니아까 끌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손해를 봅니다. 그래도 덕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덕을 볼까요? 탱크 운전수가 제일 덕을 볼 겁니다. 일단 밀고 나가면 다른 차들이 다 비켜야죠. 한 덤프 트럭 몰고 다니는 기사는 막 크락션 눌리고 가면은 우선 다른 차들이 피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피할 거 아닙니까? 그건 패배하죠. 질서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강자는 덕을 보고 약자는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도덕적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서를 위해서 인류가 만들어낸 제도를 세 가지로 우리가 보는데요. 하나는 예의고, 그 다음에 도덕이고, 그 다음에 법률입니다. 법률을 위해서는 국가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 세 가지는 다 그 약육강식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법률이라는 건 너무 비인간적이고 어떤 면에서 강제력, 즉 인간의 존엄성이 좀 어긋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벌을 줄 테니까 조심해라 하는 건 사실 인간의 존엄성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바람직한 건 사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를 안 끼치는 것. 그게 바로 윤리고 예의거든요. 그 법률은 강제적이고 윤리와 예의는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질서를 지킴으로써 약자를 보호하고 그래서 그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이게 가장 문명된 사회인데요. 이 메일이라는 사람은 가령 뇌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뇌물이라는 건 가난한 자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거다. 뇌물이 어떻게 가난한 자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거냐? 뇌물이라는 건 부자의 돈이 권력 있는 사람에게 직행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상당히 유명한 말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면은, 사회 도덕성이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약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강한 자는 더 강하게 되고 약한 자는 더 약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모든 윤리는 결국 정의로 환원이 되고 정의라는 게 결국 억울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정의의 피해자는 부정의의 피해자는 항상 약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카플로비치라는 사람도 이 소비 형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지불하더라. 동일한 그 상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지불하더라. 아예 그 제목조차도 그렇게 했죠. The poor pay more. 가난한 자가 더 많이 지불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우리의 한국의 상태로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 한국의 그 도덕의 제일 큰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정직, 정직성의 정도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1653년에 그 발표한 하멜 표의록이라는 책에, 하멜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덜란드 상인이 이 대만에서 일본을 가다가 그 파선을 당해가지고 제주도에 착륙해가지고 우리 관원들에게 잡혀서 한 3년 동안 우리나라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망을 쳐서 쓴 책이 뭐 책이라기도 보고서인데 그게 소위 하멜 표의록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조선 사람들은 도둑질을 매우 잘하며 속이거나 거짓말도 잘한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
이게 1653년에 나온 책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어디 광주 우리 전남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이걸 번역을 했는데 그 책에서 제가 이걸 인용을 했어요. 벌써 그때의 외국 사람 눈에 한국 사람은 거짓말 잘하고 도둑질 잘한다. 19세기 말에 도산 안창호 선생,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모를 당하는 이유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 속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죽더라도 거짓 없어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해하라. 거짓이여 거짓말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군부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했으니 군부는 임금과 아버지요.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같은 하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랬으니 내 평생에 죽어도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도산 선생은 거짓말 아니하려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제가 이분에 대해서 논문 하나 썼습니다만은 그분의 어록 책 쓴 걸 읽어보면 말이죠. 우리 민족가 이 부정직에 대해서 얼마나 한탄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약해진 이유는 우리가 서로 속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링컨의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한두 사람을 항상 속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가끔 속일 수는 있으나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이건 우리가 아주 깊이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거짓말은 절대로 좋은 정책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삶을 사는데요. 가장 이 비합리적인 처세술은 거짓말하는 거다. 그건 아주 근시안적인, 그렇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미래의 손해를 지금 자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링컨의 이 말이 아주 너무 옳은 말이죠. 우리가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그게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괜히 우리 양심 하지 말고 우리 합리성 손해본다. 그리고 저는 이 정직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도 봤어요. 이 경주에 가면은 박 사장이란 지금 돌아갔습니다만 그분은 단순히 신용 지켜가지고 경주 갑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경주에 가면은 은행은 못 믿어도 박 사장은 믿는다. 그런 말이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 친구의 선친이기 때문에 돌아갔을 때 제가 문상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 보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 선친이 정직해서 부자가 됐다는 말 들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보증선 사람이 모두 부자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놀랐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거짓말 해가지고 성공하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직한 것, 그것을 목표로 우리의 삶의 처세술로 삼아야 되지 않는가. 그게 결국 다른 사람을 덜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거다. 만약에 우리의 투명성이 1분 수준만 되면은 일본의 1년에 경제가 1.4에서 1.5% 더 성장한다라고 KDI의 공익대학 교수 한 분이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경제가 1.4에서 1.5% 더 성장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0.2% 더 성장하느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신문에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1.4에서 1.5%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일본에 단순히 부정직하기 때문에 이만큼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일본은 좀 그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투명한 사회입니다. 지금보다 우리가 10%만 더 투명하면은 1년에 8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 80조 원은 인천국제공항을 14개 건설할 수 있는 돈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요즘 이게 또 14개가 됐는지 13개가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0조 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 자신도 결국 손해를 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
아까 우리 첫째는 이제 우리가 투명하고 정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의로워야 되는데, 정의롭단 말은 아까 이 카푸신 원수 이 실험을 봤습니다만은 결국은 모든 인간인 다 그 억울함을 당하기를 싫어하고, 아까 이 에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의 제자인 그 이타드라는 사람도 그런 실험을 했는데, 모든 인간은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정직한 것이, 그리고 또 페어, 공정한 것이 우리 사람을 덜 불행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사람의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정하고 정직하려면은 어떤 대비가 필요하냐? 저는 일단 우리가 이 욕심을, 또 충동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돈을 벌면 가지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인 유혹이 있는데요. 이걸 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절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절제하지 않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뭐 은근과 끈기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상당히 절제력이 있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우리 한국인의 그 절제력이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요즘 교통사고에 그 보복 운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만 참으면은 이 사고가 안 날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전 세계 우리가 너무 좀 심해요. 이 절제 능력. 우리 청소년들 보니까 너무 기가 차요. 이 절제 능력이 하나도 지금 없어요. 여러분, 이건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에는요, 용감한 사람, 화가 나가지고 말을 타고 막 갖다 달리고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6.1 전쟁이라는 유명한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세력이 40대 1이었어요. 40대 1.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어떻게 40대 1에서 이겼을까요? 아랍 사람들은 절제력이 없어요. 총을, 여러분 아랍 사람 총 쓰는 거 봤었죠? 총을 이렇게 내놓고 딱 쏩니다. 이스라엘 사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조준해가 한 방만 쏘면 맞아요. 근데 이게 40대, 400대 쏘봐야 한 방 남았습니다. 그런 이 감정적인 대응 가지고는 절대로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냉정해야죠. 냉정하다는 말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스탠퍼드 마시멜로, 이 스탠 A가 빠졌습니다. 엑스페리먼트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미셸이라는 교수가 유치원 학생을 한 40명 앉혀놓고 마시멜로라는 과자를 하나씩 주면서 이걸 안 먹고 15분 참으면 하나 더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3분의 1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못 참아서 먹어버리고, 한 3분의 1은 한 5분 내지 10분 참다가 먹고, 나머지 3분의 1은 15분을 더 참고 과자를 하나 더 먹었어요. 나중에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그분이 이 실험을 한 20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그 책을 냈는데요. 그 결과가 참 재밌습니다. 그걸 못 참고 그대로 먹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비만증에 걸려 있거나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거나 감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참고 15분을 참고 과자를 하나 더 먹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좋은 대학교에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결론이 뭔가니까 머리가 좋은 것보다는 절제력이 있느냐가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게 한 20년간 실험해서, 이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요, 이거 아주 다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로체스터 대학에서는 이 실험을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두 그룹으로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과자를 주겠다 해놓고 안 줬어요. 속였어요. 그리고 한 그룹에는 그대로 약속대로 과자를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합쳐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했더니 속은 그룹과 안 속은 그룹은 4대 1, 즉 안 속은 그룹은 4배나 더 참더라.
소금 그룹은 안 참더라. 이건 이 절제라는 것이 후천적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직하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고, 우리 이 공정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그런 경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공정해지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시작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저는 우리 경총회 회원 여러분처럼 그래도 우리 사회 지도층에 계시고 또 이렇게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우선은 손해 볼 것 같지만은 조금 더 투명하고 좀 더 공정하게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면 우리 광주 사회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한국이 훨씬 더 윤리적인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돼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